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18번째 페이지. 대구 달성군 현풍읍을 본관으로 하는 현풍곽씨의 자랑이자 과학도시 대전 카이스트를 5학기 만에 졸업한 과학계의 자랑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오늘은 야구의 과학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될 쯤엔 한국 시리즈가 이미 한창 펼쳐지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녹화일은 마침 하나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5차전 최종 승부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디가 이제 올라가서 지금 LG와 붙고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현풍곽 씨의 자랑이자 카이스트의 자랑인 곽재식 작가. 이거 좀 민망스러운데 오늘 삼성 대 하나의 끝장 승부. 저는 자랑으로 별로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현풍곽 씨의 자랑이라고 하면 역시 가족이냐 과학계 동문이냐. 후라이보이 곽규석 아니겠습니까? 후라이보이 다음이 선생님.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야구팀을 어떤 팀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경향이 이게 생겨버렸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런 홍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만든 어떤 정보 전달 영상 이런 거에서 MC를 보거나 이런 거를 요즘 좀 정정하게 됐거든요.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계되는 회사의 야구팀에게 좀 정이 가버리는 어디 하나 쪽인가? 그런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무기 쪽인가? 그래서 네.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좀 팀에 요즘 좀 애정이 가는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 뭐 아쉽게 떨어졌고 이미. 예. 네, 그런 경향이 조금 있고요. 그럼 오늘 카이스트 동문을 저버리고 그냥 삼성을 응원하는. 왠지 그러니까 원래 사실 저는 옛날에 저는 좀 응원했던 팀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의 사직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집은 좀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사직구장 야구장이 있는 데하고 한 1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밤에 야구를 하면 그 이제 우리 스칸둠 편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야구장에 강력한 조명을 켜놓으면 밤에 저 멀리서 1km 밖에 있는 그 구장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빛이 하늘로 이렇게 막 빛을 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보입니다. 예. 그리고 멋진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1km 떨어진 그 집까지 와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롯데 팬이시네. 그러면 절로 그쪽으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면서 야구 많이 봤던 편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살다 보니까 롯데 우리 카이스트 동문들 90년대 이 야구 특히 이제 롯데 자이언츠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그 추억의 그 이름 호세 선수라는 분이 호세 한참 뛸 때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데 그렇죠.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정말 호세 선수 개성 있고 이제 재밌는 그런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주던 이야기거리 많이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저는 그때 호세 선수 좋아하고 애정이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를 지금 요즘 그런 말 별로 안 쓰는데 한때 이제 용병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왠지 용병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싫더라고요. 호세 선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왜냐면 원래 용병이라는 말은 중세 시대 이럴 때 유럽에서 진짜 충성을 다 바쳐서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이 있고 그냥 돈 주고 고용한 돈 보고 싸우는 병사들이 있다. 걔네들이 용병이다. 약간 이때 쓰던 말이 용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우리 호세 선수가 용병이면 뭐 나머지 선수는 무슨 예비군이란 말인가? 뭐 약간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무의식적인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쓰면 좋은 표현은 아니죠. 용병이란 말을 그 호세 선수를 좋아하던 이후부터 계속 안 쓰던 그런 버릇이 생길 정도로. 그때 이제 롯데 게임을 열심히 봤었는데 그랬던 분이 호세하는 사실 삼성 배영수 선수와 일화가 유명한데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삼성을 응원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이나 기아 이런 팀 쪽에 요즘은 훨씬 눈이 많이. 이거 왜 이렇지? 로이스터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진짜 좋아했는데 좀 나중이죠. 로이스터.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가을 야구의 끝을 잡고 야구의 과학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전 세계 프로리그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게 있습니다. 바로 AI 심판이라고도 하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오토메이티드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인데요. 이게 투수가 던진 공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타자마다 뭐 키라든지 자세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런데 ABS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공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은 카메라 3대를 가지고 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공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위치, 특히 이
홈 플레이트 부분, 그 타자가 서 있고 포수가 뒤에 앉아 있는 그쪽에서 공이 어느 위치로 들어와서 어디로 빠지는지를 카메라 세대로 잘 본 다음에 그거를 판독을 해가지고 볼이냐 스트라이크냐를 결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알려주면 심판한테도 그걸 알려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팀에게도 그걸 바로 알려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심판이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언을 할 때 심판이 뭐를 최종 판단해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말만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 볼 판정할 때는 우리나라 심판들은 좀 하는 일이 확 없어졌습니다. 통역. 예, 말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야구에서 심판 볼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심판분들이 그럼요. 예.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요 공 투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는 걸로 완전히 좀 넘어오게 되었죠.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술적인 거를 조금 살펴보면 이거 약간 묘한 면이 있습니다. 아, 어느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혹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ABS 시스템. 예, 이거 뭐 누군가 뭐 야구 선수들이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구 뭐 협회에서 만들지도 이거 허구현 총재 이분이 이 야구 협회 쭉 운영을 하면서 네. KBO 하시면서 네. 강하게 좀 지지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허구현 최고의 업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허구현 선생님께서 개발하시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쓴 시스템을 어디가 네네네네. 개발했냐? 이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네.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의 기록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런 뭐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야구나 다른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통계 기록들을 다 모으고 네. 그걸로 뭐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팀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다, 어떤 선수는 어떤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선수가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네.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걸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예. 이 회사가 1999년도에 세종대 수학통계학부의 이원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이 회사가 처음에 생겨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선구적이셨던 거죠. 음. 우리나라의 이런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네. 이런 각종 스포츠의 기록, 통계를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거나 그걸 계산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90년대 말에 20세기 말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이원우 교수님이 그렇게 많이 관여 안 하실 거예요.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 회사 주인이 좀 바뀐 다음에 이런 류의 사업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투구를 판정하는 이런 거에까지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예. 이 회사가 인공지능 투구 판정하는 요 기술 들여올 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에서 개발된 기술을 꽤 많이 들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워낙에 야구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지능도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진작에 기계로 자동으로 이 투구를 판정을 한다 이런 게 좀 무르익은 상태였거든요. 미국도 마이너리그는 쓰고 있으니까. 네, 많이 개발된 예.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를 이제 들여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수용성에서 한국에서 과감하게 앞서 나간 거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전면 도입은 안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조금씩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조금 더 도입한다. 내년에 좀 부분적으로. 네네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에 이미 작년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야구의 부활을 위한 어떤 과감한 조치라고 할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한 그렇죠.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원했느냐, 누가 이거를 제일 바랐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당시의 야구 문화의 좀 특성상 이 인공지능이 판정을 한다는 데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제일 많이 언급됐던 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사람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니까 그 일을 원래 하던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꽤 여러 분들이 심판들이 이 시스템 도입을 오히려 상당히 바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오히려 이야기가 많이 바란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10년대 말경에 제가 어떤 타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걸 하다가 그때 같이 출연하신 분 중에 야구와 관련된 이런 방송을 많이 하시는 아나운서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나라 야구는 지금 점점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고 점점 야구 문화가 기형화되면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예, 그때 그분이. 예.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야구 좀 좋아하고 자주 보는 편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가망이 없단 말입니까 말씀드렸더니 네. 야구는 좀 지는 스포츠인 것 같다. 딴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뭐 어디 방송에 가서 얘기를 하셔도 야구에 대해서 뭐 많이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말 썰푸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될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무슨 이제 스포츠를 약간 증권 방송처럼 거기에 대해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예. 점점 내가 이 일만 해서는 좀 전망이 없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무렵에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야구 판정력 사실은 공이 얼마나 빨리 들어옵니까? 그걸 보고 즉각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심이 있기도 하고. 이게 스트라이크가 맞느냐, 볼이 맞느냐 이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 선수들끼리 싸우고 뭐 감독들끼리 싸우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중간에 끼는 심판 입장에서 좀 고통스러운데 네.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인정을 해야 되나?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나? 네. 저렇게 화가 났다고 날뛰는데 뭐라고 밀어붙이지? 그것도 스트레스 있는데 퇴장 주면 또 퇴장 준다고 뭐라고. 그렇게 되는 데다가 네. 야구 경기라는 게 이제 팬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냐가 중요한데 네. 그런 게 약간 시비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네. 전체 게임의 그 후에 팬 분위기들이 되게 이상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팬들이 막 야구 관중이 한 10,000명 운집해 있는데 10,000명이 동시에 나를 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네. 심판분들 중에 정신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정신건강학과 다니는 신경정신건강학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게 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계로 판정해가지고 기계선에서 딱 말해주고 나는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뭔가 불만을 품더라도 어떤 한 명의 개인한테 불만을 품고 이번 경기에서 저 애가 잘못했다, 저 심판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 분출을 하면서 싸운 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왜 이렇게 성능이 낮아? 이 프로그램 미국에서 개발됐더니 한국 사정에 너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불만을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네. 개인적인 이게 분노로 커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 경기를 즐겁게 즐기는데 부드럽게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의견들이 심판 쪽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판정 불만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투수는 투수대로 타자는 타자대로 다 자기 나름의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냐고. 네. 그게 왜 볼이냐고 막 이런 게 항상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걸 기계로 하자고. 기계로 하면 내가 맞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받아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야구 문화에 약간 위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들 좀 불만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서 나가서 그래 AI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AI 도입이 세계적으로 좀 잘 이루어진 측면 그런 게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정규 시즌 관객이 이번 해에 역대 최고 1,200만을 넘었다 그러죠. 1,230만. 작년에 1,000만 돌파했을 때 막 대기록이다. 이렇게 야구 관중이 많이 들게 되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랬었는데 네. 계속 늘어요. 이번에 매년. 그거보다 훨씬 늘어가지고 네. 1,23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관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야구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느냐라는 게 네. 지금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공통적인 좀 연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흥행,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영화가 제일 인기다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국 영화 관람객이 뭐 1억 명을 넘는다, 2억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게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영화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영화는 왜 이렇게 잘 보던 사람들이 안 보는데 야구는 왜 이렇게 안 보던 사람들까지 다 몰려가서 보는 그렇지. 걸까? 네, 분석해 보겠네. 그래서 야구의 인기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온갖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기사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원래는 스포츠 이런 거는 남성들이 좀 좋아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특히 야구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도 뭐 농구라든가 배구 이런 쪽은 여성 관객들이 옛날부터 그래도 좀 있었는데 야구는 남자들이 많이 본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호세 좋아하셨을 때 사직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짜 요즘은 아저씨들 정말 그 시대에 심지어 예. 사직동에 호세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이 있었어요. 그게 호세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야구 선수 이름을 딴 한의원이야.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의원을 개업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 제목을 따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봤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뭔가 말을 붙이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이지만 한의원
어디든 뭐든 나는 그냥 호세라고 할래. 예, 예. 그래서 뭐 호세 그 야구 선수 사인인가 사진인가도 막 있고 이랬어요. 뭐 침이라도 맞고 가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예, 나고 예, 실제 예. 침 맞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예, 근데 예. 조금 그런 느낌도 나게. 그래서 요새는 진짜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가죠. 20, 30대 여성들이 막 가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OTT 이런 걸 요즘 워낙 많이 보고 사람들이 게임, 뭐 영상, 뭐 인터넷 매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즐기는 거는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는 재미를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수 이런 사람들을 소비하는 방식도 요즘은 콘서트가 워낙에 커진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야구 현장 관람 이런 거를 되게 즐기는 문화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제 슬쩍슬쩍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새로 유입된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야구 경기 흐름을 중간에 뭐 야 사람들 왜 이렇게 다 갑자기 화난 거야 왜 이렇게 다들 욕하고 있어 좀 분위기 무서워졌다 이런 게 안 일어나게 하는 그 진행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ABS 인공지능 기계를 통한 이 자동 판정이 좀 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살짝 경기 시간 이야기된 경향이 단축에도 있습니다. 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항의하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 하나만. 벌써 하나만? 이제 1번 질문. 이게 짧게 넘어가면 하나만. 가시죠. 그 생각이 좀 묘한 게 뭐냐면 예. 이거는 뭐 조금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긴 한데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 자동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한 예전부터 막 6, 70년대 이럴 때부터 7, 80년대 이럴 때부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요즘은 용어가 굳어져 가지고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모라백의 역설.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네. 기계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이런 자동화된 이런 체계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네. 의외로 사람한테 시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쉬워 보이는 일을 기계나 자동화된 체계로는 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일을 허무할 정도로 기계는 쉽게 한다.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자주 보인다라는 게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거든요. 그래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무슨 뭐 텔레비전 쇼에서 뭐 기인을 소개합니다. 아주 희한하고 특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걸 하면 막 천재인 사람,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자신의 두뇌가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암산 같은 거 엄청 빨리 하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많이 했어요. 예. 287 곱하기 3593은 얼마입니까? 맞아요. 이런 막 2초 만에 대답하고 예, 예. 그다음에 숫자 한 30개 정도 딱 보여준 다음에 기억하세요? 이런 다음에 뭐 1분 지나가지고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막 다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 와 천재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이런 건 엄청나게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컴퓨터나 계산기에게 뭐 네 자리 숫자 곱하기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도 아니죠. 그냥 50년 전, 60년 전 컴퓨터도 그냥 쉽게 하던 거잖아요. 네. 숫자 20개 기억했다가 뭐 2년 후에 얘기해 주는 거. 기계나 컴퓨터가 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재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기계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쉬워하는데 사람에게 진짜 3살짜리 애한테도 시키려면 시킬 수 있을 만한 일. 야, 저 부엌에 가서 컵 하나만 가져와. 이런 일도 만약에 로봇에게 시킨다라고 하면 로봇의 입장에서는 컵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게 컵인가? 많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면 정의하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이런 지시를 내려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컵이란 게 색깔하고는 큰 상관없잖아요. 예. 색깔로 컵을 구분하면 안 돼요. 너무 커야 큰 것도 컵이라고 해. 냄비는 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크면 컵이 아니야.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만 컵인가? 잔이랑 컵은 어떻게 예, 다른가? 손잡이가 안 달려 있어도 대충 컵이라고 불러요. 종이컵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질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뭘 컵이라고 해야 되느냐. 멘붕 오네. 이게 사실 쉬운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면 다 컵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뭐 이상한 물 담을 수 있는 이상한 세스테야, 장난감 같은 세스테야. 거는 뭐 그런 걸 또 컵이라고 가져오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야 컵이 컵이지라고 해주면 그냥 인간들끼리 나오면 뭐 이러면서 누구나 다 3살박이 어린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네. 기계한테 이거를 시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게 그런 쉬운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라백의 역설.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그 생각 되게 예전도 아니고 최근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동집에 제가 언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 요즘은, 서울에? 요즘은 그런 작은 가게는 뭐 사람이 1명, 2명만 일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가게였어요. 예. 그러니까 손님을 받고 손님이 주문하고 돈 계산하고 이런 거는 키오스크
컴퓨터를 세워놓고 그게 다 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 가니까 키오스크가 막 인사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메뉴 이런 게 있고 이게 추천 메뉴고 요거하고 요거 하시면 뭐 얼마를 할인해주고 그런 것도 있죠. 적립을 하면 뭘 공짜로 주고 이런 게 막 설명돼 있더라고요. 친절하네. 그래서 그거 막 골라가지고 주문하고 동계산하고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이런 인사도 키오스크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키오스크 있잖아요. 있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좋은 음식을 추천하고 이런 우리가 예전에 좀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그런 걸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동계산 해주고 카드 받아주고 뭐 이런 좀 약간 복잡할 것 같은 일들 애들은 그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좀 해야 될 법한 이런 일들을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그 가게 사장님은 들어오는 손님들 얼굴도 못 보고 저 주방에서 화면에 주문 뜨는 것만 보면서 우동 삶고 튀김 우동 하나 시켰다 이러면서 그렇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네. 조그마한 구멍으로 우동 이렇게 내밀어주는 그 일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 사람이 언뜻 생각하면 이런 단순 노동 반대로 가야 아니지만 될 것 같은데. 노동하면서 작업하고 힘쓰면서 일하는 거를 막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손님 응대하면서 동계산 해주는 거는 기계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영역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현대적인 모라백의 역설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야구에서도 지금 적어도 뭐 아직도 심판분들이 중요한 일들 많이 맡고 계시지만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는 거는 기계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말을 해주는 거 이거를 지금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라백의 역설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제 이게 호세까지 안 가더라도 로이스터 감독님이 활동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미래가 가까이에 그렇게 있다라고 별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안 했죠. 이 심판 대신에 기계가 판정하는 시대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울고 웃는 시대가 과연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2020년대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 컴퓨터가 중요한 판단을 내려주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야구는 이제 데이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뭐 타율, 타점, 탈삼진 이런 건 기본이고 그밖에 온갖 세부 기록이 요새는 다 매겨져서 이 수치를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점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데이터 분석 영역이 더 확대가 되면 진짜 나중에는 감독이나 코치도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코치 일을 AI가 다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고요. 싫어 또 몰라요. 근데 한 20년 후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도움 뭐 이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일 뭐 유명한 비슷한 방향의 일화를 생각을 해보면 영화 머니볼로도 나왔던 그 일화 많이 이야기하죠. 오클랜드인가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빌리 빈이 감독이었던 시절에 하버드 경제학과 출신의 디포드 스타라는 분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치밀하게 선수들의 기록과 수치를 분석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어떤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한다. 우리 선수들을 내보낸다. 이런 걸 하면 이제 오랜 경험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눈을 믿으면서 열심히 이런 지도진들이 대화를 해가면서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분히 사람의 깊은 직관과 감정이 개입된 이런 걸로 많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저 선수는 타율이 높으니까 저 선수는 홈런을 잘 치니까 요렇게 데려오면 우리 팀이 잘 되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단장으로 있었죠. 단장. 이 시대에 그렇군요. 이 시대에 디포디스타 이런 분들이 뭐 그런 거 좋지만 선수들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팀이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 선수의 연봉 가치 평가는 최대한 안 되는 선수. 그렇죠. 이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계산을 통해서 쭉 잡아내가지고 지나치게 비싼 우리 편 선수는 내보내고 그 돈으로 이런 선수를 많이 모아가지고 게임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디포디스타가 그런 다음에 다른 팀에 가서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크게 추앙받지는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큰 어떤 충격을 준 흐름을 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럴 때 보는 그 자료 흔히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세이버 매트릭스. 그래서 세이버의 세이버는 SABR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야구 연구협회 이런 뜻의 약자로 쓰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뭔가
세이브 승을 한 사람들에 아하. 대해서 표현한 그런 매트릭스라서 구원 그런 투수들을 표라서 위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부르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V가 있죠. 아니고 B를 쓰죠. 그래서 미국 야구 연구협회 그러니까 야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표다, 보는 숫자들이다라는 뜻으로 약간 광범위하게 뭐 세이브 승만 보는 거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그런 광범위하게 여러 자료들을 일컫는 말이고 지금은 약간 그런 복잡하게 만들어낸 수치로 사람이나 전력을 평가하는 뭐 이런 쪽의 계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세이버 매트릭스를 중시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통계학이나 확률이나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야구의 최선의 전략, 야구의 어떤 최고의 경기 운영 방법 이런 거를 숫자를 통해서 뽑아내는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이거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수학, 통계학, 확률 이런 쪽에 요즘 특히 AI 이런 쪽에 학문이 미국에서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다양한 수치 자료 이런 것들을 감독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는 편이고요. 아, 당연히. 예.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우리 팀에 필요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세이버 매트릭스만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만큼 안 본다고 하더라도 호세 선수 시절에 비해서는 요즘 왜 이렇게 그 시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할까요? 호세 시절. 훨씬 더 많이 보는 호세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지 그때는 않습니까? 타자라고 하면 그냥 타율 정도 그냥 막 보고 그렇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팬들도 그게 다가 아니란 거 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특히 이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애호가 분들도 그런 수치 같은 걸 막 던지면서 인터넷에서 막 싸움도 하시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서로 되게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큰 승패가 오갈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이때 좀 과감하게 나가는 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람들 되게 긴장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좀 경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유리한 약간이라도 더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네. 그렇게 깨작깨작 뭔가를 하는 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더 유리한 거냐 이런 거 사실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아 이럴 때 과감하게 내가 승부수를 큰 거 한 방 노려? 노려? 아니면 아야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 이렇게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네. 이럴 때 괜히 뭐 도박적인 걸 했다라고 그것도 했다가 삼진당하면 어떡해. 잘못되면 어떻게 이게 고민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누가 이제 연구한 자료를 들이미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9회 말 투아웃 상황일 때 우리나라의 40몇 년간 야구 상황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럴 때 승부수 던진다고 한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통계를 딱 내보내면 예, 예. 아 이거 흔들리죠. 이거 깨작깨작 해야 되나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긴 한데 너네 팀 선수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라고. 너네 팀 선수들이 좀 간이 작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냐고. 특히 너네 팀 선수하고 저 상대 팀 선수들하고 할 때는 이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과감한 승부수 했을 때 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깨작깨작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 경향, 확률이라는 게 네.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네. 그런 수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요즘에는 그냥 개인들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통계 뭐 경향, 숫자 이런 거를 보는 게 야구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도 좀 될 수 있을 것 야구는 같아요. 사실 통계 보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런 진짜. 수치가 들어오면 정말 그런가? 혹은 이 수치가 이렇게 낮은데 감독이 이렇게 위험한 수를 뒀다고?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더 좀 네. 더 좀 마음 졸이게 하는 뭔가를 더 찾아보게 만드는 이런 기사라도 한 번 더 읽게 되는 통계 반대로 했는데 그게 먹혔을 때 짜릿함이 또 있죠. 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저게 그래서 감독의 감인가? 이게 재미를 더하는데도 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너무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안 아니, 될까? 아까 하나만.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예. 그래서 이런 야구의 수치화, 계량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AI화, 자동화, 컴퓨터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요즘 좀 더해진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서간 덕분에 우리나라 야구가 국제 경쟁력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ABS 때문에요? 네. 뭐 ABS뿐만 아니라 그런 ABS 뭐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이런 자동화 추세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고는 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심판을 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기에 스트라이크 같은 공을 던지는 거를 다들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타자가 칠 때도 사람 눈에 보이기에 스트라이크 같아 보이는 공을 치려고 하고 볼인 거는 안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가 보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계에 맞춰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 금년에도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로 판정될 그 영역에서 제일 바깥쪽에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벗어나기 직전 구역까지 공을 던진 거예요. 살짝만 걸친 거죠. 아주 살짝만 걸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멀리 저거는 뻗어나갔다. 진짜 아닌데. 싶은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이거는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네. 네.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네. 네. 라고 결과 나와 버렸으니까 네. 이건 뭐 항의를 크게 할 건 아니었는데 다들 좀 놀랐죠. 이거를 보는 사람도 타자도 투수도 심지어 던진 투수조차도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보기에 저 정도면 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기계 판정을 해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스트라이크. 군소리도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네. 딴 나라하고 야구를 할 때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심판이 보면서 판정하면 이거는 무조건 볼로 그렇죠, 판정될 그렇죠. 건데 네. 여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익숙해지는 게 맞느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키 같은 것 때문에 시비 붙는 경우도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이제 키가 좀 작으면 이 사람의 키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존이 좀 다르게 좀 적용. 존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그 심판이 눈으로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좁아 보이게 서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공식적인 이야기보다 야구 만화나 야구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죠. 네, 네. 어떤 키 작은 선수가 있는데 희한한 모양으로 서면 되게 스트라이크 존이 작아 보이게 된다. 심판 눈에. 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뭐죠? 공포의 외인 구단 뭐 그런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선수 키 대비 아래에서 몇 퍼센트 위치, 선수 키가 뭐 170cm다. 구간이 있어서. 그 선수 키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위치부터 몇 퍼센트 위치까지라고 선수 키를 자료로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위치를 딱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면서 선수가 뭐 어떤 방식으로 서든지 오늘따라 좀 커 보이든지 작아 보이든지 이런 거 별 상관없는 거 아무 상관없는 신경 거예요. 안 쓰죠. 네. ABS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공을 던지는 입장에서 치는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ABS하고 저 정도 선수면 이렇게 던져야지 스트라이크가 나오겠는데 생각을 하는데 뭐 기계적으로 그냥 선수 키 대비 계산해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거 국제 대항 경기 이런 가면 우리나라 투수들만 이상한데 적응돼가지고 막 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포수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볼인데 이거 포수가 이걸 이렇게 속임수로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것도 기술인데. 그걸 속임수라고 부르나요? 일종의 속임수죠. 일종의 프레이밍. 속임수. 근데 저는 속임수라고 안 했어요. 우리나라 포수들은 이제 그 역할이 영향이 무의미해졌죠. 필요 없어진 거죠. 무의미해졌죠. 이게 국제 대회 나가면 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가 저런가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서서히 좀 도입하는 추세로 조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K컬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예. 사람들이 혼자 관심을 가져서 한국은 이거 2024년부터 진작에 전면 도입했다더라. 미국에도 야구 승패에 따라서 분노한 팬들 이런 거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팀에 당연히. 따라서. 지면 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준다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먼저 적응한 덕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시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이 세계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또 불량은 이미 벌써요. 벌써. 어떡하지 벌써요.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기온이 높을수록 홈런이 더 잘 나온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질수록 홈런 수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뭐 공기 밀도나 온도 변화가 타구 비거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거든요. 약간 과장입니다. 과장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공이 잘 뻗어 나가려면 공기의 저항, 맞바람을 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공기가 엷으면 엷을수록 공이 좀 더 잘 날아가게 됩니다. 같은 힘으로 쳐도 공기가 좀 엷다, 희박하다라고 하면 공이 쭉쭉 잘 날아가는데 공기가 그렇게 희박하다는 이야기는 압력이 기압이 낮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저기압 상태가 되기가 좀 쉽습니다. 뭐 좀 극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제 열기구라는 거 있죠. 네. 가끔 가다가 요즘은 위험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봉투 같은 데다 밑에다가 뭐 불 붙인 뭐 이런
예? 이 기름에 적신 무슨 조그만한 손뭉치 이런 거 뭐 하나 과학 달아가지고 실험 때 예, 불 붙이면 뭐 예. 풍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종이 뭉치가 단단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렇죠. 다음에 예. 그게 하늘로 막 떠오르는 뭐 이런 거 하고 했었죠. 중국 관광지 가면 있더라고요. 뭐였더라 예. 라푼젤이었던가 라푼젤에 무슨 나오죠.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거 막 만들어 그런 거 하시면 잘못하면 불납니다.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진짜 돼요. 예쁘게 나오는데. 예, 라푼젤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도시 시내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라푼젤 불나고 머리카락 난리 같아요.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뜨겁게 하면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같은 부피 안에 있는 같은 크기 안에 있는 공기는 더 얇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벼워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풍등이. 그래서 뜨거운 지역에서 온도가 높아진 지역에서 저기압 공기가 얇아지는 곳이 좀 나타나는 추세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시대에 좀 더운 지역이 많이 생기면 홈런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대략적인 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켈러안이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가 그때 좀 여러 매체에 많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숫자를 이분들이 제시를 하셨냐면 지표면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 올라가면 미국 기준으로 한 시즌 야구 경기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홈런 3개 정도가 그거에 영향을 받은 홈런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한 시즌 이야기를 했어요. 통틀어서 3개 네. 팀당 162경기 하는데. 근데 그렇게 크지 않죠. 조그맣죠, 그죠?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덜 나오는 것도 생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경향성을 넓게 보면 좀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뭐 기후 변화 말 나온 김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홈런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후 변화라는 거는 좀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날씨의 평균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웠으니까 이 기후 변화가 진짜 심한 거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 해 날씨가 뭐 어떻게 됐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비가 많이 내렸다 이게 기후 변화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 없다는 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날씨가 어떻게 됐다, 한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로는 기후 변화의 영향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만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 전체적인 경향의 변화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겪었던 거와는 다른 날씨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역사가 80년대 초에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지금 40년을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40년 동안 전국 각지의 구장에서 여러 팀들이 야구를 하면서 대체로 그 야구와 날씨의 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봄에 야구할 때는 이런 정도 날씨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비 올 때 야구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고 여름철에 더울 때는 이 정도 더울 때 이 정도 버티면서 해야 되고 가을 야구 하게 되면 이런 정도 쌀쌀한 날씨에서 야구하게 될 때도 있다. 40년 동안 느낀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변화 시대에는 그런 게 깨지는 희한한 일들이 속속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날씨. 예를 들어서 좋은 위치에 경기장을 잘 지었기 때문에 야구하면서 특별히 뭐 바람 때문에 문제가 돼본 적은 별로 없었던 그런 홈 구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유독 한 며칠 정도 이상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공을 던지고 자꾸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전에 없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홈런을 이게 저 상대편 선수가 홈런을 친 게 아니라 바람이 홈런 친 것 같은데 이거 받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시비거리가 되는 일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 있을 거다. 그런 예외적이고 의외의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좀 해볼 수 있겠죠. 예. 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짧게 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예. 아니, 하시죠. 사소하게. 짧은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수치 통계가 뭐가 있냐면 금년에 2025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제일 좀 큰 문제였던 지역이 있잖아요. 금년에요? 네, 금년에. 강릉 가뭄이 금년에 그렇죠, 되게 큰 문제였죠. 그죠? 근데 강릉에 1년에 비가 오는 양이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년에 비 오는 양이 서울이 1,400mm 좀 넘게 1,420mm 정도 1년에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년에 비 오는 걸 다 합쳐보면.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년에 비 오는 양이 1,450mm 정도가 와요. 오히려 더 많네요. 서울보다도 강릉에 원래 평균적으로 비가 더 많이 와요. 지금도 아마 1년 전체의 비 내린 양을 합쳐보면 강릉이 별로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대 하루에 비가 제일 많이 온 날 비가 몇 미리 왔는지 아십니까? 단 하루 만에 서울 같은 경우에 1년에 1,400mm가 오는데 단 하루 만에 비가 몰려서 오기로 제일 많이 온 날 한 400mm?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870.5mm의 비가 온 지역이 하루에? 있습니다. 네, 와. 하루 만에 1년치 내릴 비의 한 70%가 온 거죠. 뭐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비 별로 안 오는 그런 데서는 1년에 내내 내릴 비보다도 하루에 더 많이 온 거예요. 야. 870mm면. 예. 이 870.5mm의 비가 온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바로 강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강릉이 원래부터 비가 좀 많이 오고 오. 우리나라 하루 비 제일 많이 온 기록도 강릉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강릉에서 그 뭐 저수지에서 뭐 이 저수지에 뭐 저수율이 뭐 10%대가 됐다. 그걸 막 전 국민이 수치를 보고 있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2000년대 후반에 꽤 크게 했었는데 네. 그때 무슨 정비 사업을 했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넘쳐서 문제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한 정비 사업을 아, 그때 했었어요. 오히려. 예. 왜냐면 알수 그게 없다. 일반적인 전체적인 경향성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향성으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기후 변화 시대에는 그게 순간적으로 깨지면서 돌발적으로 이상한 날씨가 나타나는 그런 게 있을 확률이 그렇죠. 고민거리가 예, 되는데 예. 그거를 보여준 게 금년 강릉의 가뭄이 강릉.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이것도 역시 이게 기후 변화와 직접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지나봐야 알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야구 경기가 이상해지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좀 걱정해 볼 만한 문제죠. 6월 경기인데 뭐 서리가 내리고 뭐 이럴 수도 있다. 조금 과도하긴 한데, 아, 네. 네네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로? 마지막으로 그럼 변화구 이야기 한번 해보죠. 변화구 얘기. 예, 변화구 관련. 공이 날아가다가 예. 꺾이는 거, 음. 날아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갑자기 꺾여가지고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변화구라고 하죠. 네. 변화구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그런 말 쓰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 야구 사실 별로 모르고 주로 이제 야구 영화 이런 거에서만 미국 야구를 저는 접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야구를 잘 압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미국 야구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 사람들이 합니다. 네. 피치 터널이 길다.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피치 있어요. 터널이 길다. 피치 저 선수는 피치 터널이 진짜 길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참 그렇게 그렇군요. 실생활에서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 공을 던지면 처음 던질 때는 다 비슷하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변화구가 끝에서 꺾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치 터널을 따라서 공이 이렇게 쭉 오는 것 같다가 터널을 딱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요리조리 꺾인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터널이 길다라는 말은 공이 거의 들어올 때까지 그냥 똑바로 날아오는 것 같다가 막판에 꺾인다 이런 얘기예요. 피치 터널이 길면 길수록 거의 막판에 다 들어와가지고 공이 꺾이니까 현혹되지. 타자가 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타자가 공을 칠 때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려면 신경이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 원스 어폰 어 타임 주기율표 할 때 사람의 신경이 전기를 일으키면서 전기 신호로 신경 속에서 뭐 판단을 해라, 몸을 움직여라 이런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소듐,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신경에 전기가 말하자면 흐르는 것처럼 진짜로 막 전선처럼 전기가 흐르진 않지만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신호가 오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소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어느 정도죠? 이게 뭐 짧게 보면 0.1초, 0.2초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걸리는. 그리고 거구나. 그런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몸을 움직이는 그 동작에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거를 우리가 인편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성분이 근육에 있는 마이오신, 미오신이라고 부르던 그 성분하고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근육이 더 늘어나게 할 거냐 줄어들게 할 거냐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0.1초, 0.2초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사람이 한 0.1초에서 0.2초 사이에 다 판단해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가 그 정도 사이에 동작이 다 일어난다. 가장 빠르면 가장 더 빠르면 그보다 좀 줄일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막 그런 단위에서 사람 몸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공이 날아오는데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가 있는 데까지 날아오는데 보통 한 17m에서 20m 사이죠. 그 투수가 던지는 위치에서 타자 있는 데까지가. 근데 공을 던질 때 속도가 빨리 던지는 선수들은 140km, 150km로 던지잖아요. 105마일. 그러니까 이것만 봐. 제가 미국 야구를 봐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미터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 있어. 제 시간 없는데 도발했네요. 공이 날아오는데 몇 초나 걸릴지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생들도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미국 야구 볼 때 익숙해지면 괜찮던데. 미국
미국 야구는 예. 이게 공을 던지는 속도는 마일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타자하고 투수가 선 거리를 마일로 표시해 주냐고. 아. 그거는 야드나 피트로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1마일이 몇 호환이 안 된다. 1마일이 몇 야드예요? 몰라요. 1마일이 몇 피트예요? 죄송합니다. 모르잖아요. 계산 못해 진짜로. 자, 155km 그거를 강속구를 자료를 던집니다. 찾아보면서 전문가들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계산해야지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 운전도 못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래서 오타니가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야구를 배웠기 때문에 미터법으로 예. 야구를 배웠기 때문에 예, 제일 잘하긴 우리나라에서는 해. 초등학생도 그걸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빨리 던지는 투수는 공이 투수 손에서 타자 있는 데까지 날아오기에 0.4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0.3초 동안 공이 오는 걸 보고 네. 나머지 시간 동안 판단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피치 터널이 길어서 막판에 변화구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본 게 무의미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피치 터널에 있는 무슨 공을 던지든지 똑같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거 내가 본 거야. 그게 지난 다음에 공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그거는 보지도 못하고 휘둘러야 되는 상황이 피치 터널이 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는 상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꺾이게 되느냐에 예.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마그누스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마그누스 효과? 그게 뭐죠? 마그누스 효과가 뭐냐라고 예. 하면 예. 공이 그냥 똑바로 날아갈 때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보통 공이 정도의 차이지만 똑바로 날아가기보다는 돌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투수들은 변화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을 일부러 더 잡아 돌리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물체가 쭉 이렇게 공기를 뚫고 날아가면 예. 물체가 공기를 뚫고 날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옆에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어떤 물체가 한 방향으로 돌면서 한쪽 바람은 좀 밀어주고 한쪽 바람은 좀 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돈은 돌아가는 그 속도가 방향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변을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 중에 한 바람은 좀 효과가 세지고 한 바람은 효과가 좀 더 상쇄돼서 약해지게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혹은 뭐 아래 위에 서로 바람 닿는 거 효과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바람이 빠르면 보통 저기압이 되는데 그럼 기압이 그쪽은 낮아지고 반대쪽은 기압이 높아지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움직이면서 공이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의 회전을 먹여가지고 마그누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90도 수직한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한 면으로 힘이 닿는 거 그거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네. 마그누스 효과 이렇게 변화구 던질 때 주요 원인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거니와 뭐 축구 할 때도 이렇게 뭐 이런 코너킥이라든가 뭐 이런 페널티킥 뭐 이런 거 할 가마차기 때 할 때. 절묘하게 차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마그누스 효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마그누스 효과를 잘 이용을 하면 뭐 비행기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비행기를 절묘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배가 배의 스크류라고 하죠. 그걸 움직여서 배가 좀 잘 움직이게 하는데 그럴 때 마그누스 효과까지 추가로 더해가지고 더 득을 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도 마그누스 효과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옛날에 한번 신기하죠? 라면서 나왔다가 지금 좀 유행이 한동안 유행이 사그라들었다가 요즘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이상한 걸로 뭐가 있냐면 배가 요즘 엔진을 움직여가지고 스크류를 돌려서 큰 바다를 떠다니는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네. 로터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원통 기둥 같은 거를 배 위에다가 박아놓는 그런 거를 앞으로 해보자라는 게 옛날에도 기술은 옛날에 개발됐는데 네. 그런 게 요즘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스웨덴하고 핀란드 사이를 오가는 아마 유람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선 그런 걸 거예요. 이름도 화려한 뭐더라? 바이킹 그레이스인가 하는 배가 있습니다. 와 핀란드와 스웨덴 사이를 오가는 배인데 이름이 바이킹 그레이스다. 완전 멋지죠. 멋있네. 바이킹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원통형 기둥 같은 거를 배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세워놨어요. 박으면 뭐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무슨 이런 날개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날개가 바람을 받으면서 바람이 그냥 이게 돛 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돛은 바람을 받아가지고 바람이 밀려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거지만 저거는 돛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을 받으면 그 바람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 돌아가는 거가 마그누스 효과를 절묘하게 발생시키게 해가지고 배를 좀 밀어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방향도 컨트롤해요? 방향 컨트롤하는 데는 큰 도움, 방향도 잘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데 방향 컨트롤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요. 바람이 불기만 하면 바람 방향이 크게 안 중요해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든지 불어가지고 이 원통형 내부에 있는 이 날개를 돌리기만 하면 예. 배가 앞쪽 방향으로 가게 좀 밀어주거든요. 신기하다. 무슨 요트 조정하듯이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조정 안 해도. 네. 그래서 이거를 배에다가 세워두면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배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 시대에 기름을 좀 덜 태우기 위해서 오. 요걸 좀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금씩 요즘 퍼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 변화구를 던지는 마그누스 어허. 효과하고 원리가 비슷하다라는 예.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짧은 거예요. 단순한 그냥 지식이에요. 하나만. 몇 분? 2분. 2분 57초. 1분 57초면 예. 충분히 드리죠, 제가. 예, 그 정도 정은 있습니다. 마그누스 효과는 이 효과를 발견한 독일의 과학자 마그누스의 이름을 따서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면 뭐 기상학이나 물리학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개발했을 것 같잖아요. 바람에 관한 거니까. 근데 마그누스는 의외로 화학자였어요. 화학 연구를 하다가 화학 연구한 거는 그렇게 크게 안 유명해지고 이런 바람과 뭐 공기의 역학적인 관계 그러네. 이런 물리학적인 거에 자기 이름이 남은 그런 특이한 인물이다. 이유가 인물입니다. 있나요? 예. 예.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 예, 예. 이 마그누스의 스승으로 이 마그누스에게 화학을 잘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예. 어느 나라 분이시겠습니까? 스웨덴 분이시고 분이시군요. 스웨덴 분 중에서도 우리가 셀레늄 편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예. 베르셀리우스라는 분. 이분이 베르셀리우스. 예. 이분이 셀레늄을 발견하신 분이자 원소 기호를 지금처럼 알파벳 한 글자 두 글자로 맞다, 만드는 맞다. 방법을 개발하신 분이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죠. 예.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그누스 효과를 개발한 독일의 마그누스였는데 이분은 화학 연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화학 연구 쪽으로 세상이 많이 알려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야구의 변화구 원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오늘도 스웨덴 엔딩. 조만간 또 원소 얘기하겠군요. 네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야구의 과학 곽재식 작가와 함께. 오늘 삼성이 이미 결과는 나온 상태고 LG가 지금 어디서 붙냐? 저희만 궁금해하고 우리만 있어요. 모르고 있죠. 네, 예, 저희만 그렇죠. 궁금해하고 예,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야구의 과학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